예,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2차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개헌이 되는 건지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건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영장 심사 이후에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관련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개헌 관련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서 이제 두 번째 개헌안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 또 경제 부분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 국민들의 직접 관련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저기 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고 좀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토지 공개념을 우리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게 좀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1989년도에 노태우 이 대통령 시절에 당시 이 개념이 도입이 돼서 한 세 가지 법률, 즉 택지 소유 상환제라든지 뭐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지 이게 이제 입법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법률은 사실 위헌 판결이 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점화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어떤 뭐 공공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것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사유재산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떤 충돌이 빚을 것인지 과연 헌법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재산에서 시장경제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 지점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이것이 실제로 입법화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념 논쟁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 의원께서는 토지 공개념 개념 명시된 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이제 말씀하신 거 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수도 같은 경우에 수도를 사실은 이제 관습헌법으로 우리가 서울을 수도로 인정하고 있고 한 600년 이상 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도 관련된 조항을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특별히 수도의 개념을 넣지 않고 수도는 법률로 따로 정해서 수도를 어디로 정할지 또는 수도를 하나만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면 경제수도는 또 뭐 부산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왜 이게가 나왔냐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다가 이렇게 불발이 됐는데 그때 헌재에서 그거를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관습적으로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관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수도에 관련된 것을 헌법에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를 하고 법률에서 논의를 해서 수도를 옮기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을 꼭 수도로 두지 않고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도를 옮기는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개념들을 새로 집어넣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려는 취지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자, 26일 날 이제 발의를 시도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국회는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뭐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홍준표 대표 표결에 참여하면 제명시키겠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발언까지 했는데 오늘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을 뺀 야사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말 이 협의체 자는 게 또다른 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전부터 뭐 여야 대표가 만나자 아니면 다른 뭐 기구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이제서야 나온 거 좀 글쎄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틀 가지고 또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게 또 하세월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상 보면 한 뭐 5차례 정도 있었는데 보면 다 이제 부분적인 개헌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상당히 그동안 뭐 유신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개헌이라는 건 그동안 사실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국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분의 2가 안 되는 지금 여당 단독으로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이 개헌안은 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자꾸 한자도 고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 개헌안 자체가 이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원안 그대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통과시켜 주리라고 청와대가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가 이렇게 개헌안을 낸 것은 일단 국회가 워낙 개헌안 논의에 대해 지지부진하니까 뭔가 여기에 개헌의 논의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좀 이제 개헌안을 던진 차원이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정치적인 고려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홍준표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이제 6.13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당의 인기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또 정치적으로 좀 몰리는 상황에서 개헌안까지 더군다나 한다라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야당이 제안한 대로 또 지금 현재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다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기헌안은 제가 볼 때는 통과되기 힘들 것이고 예. 6.1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실적인 안을 찾자면 예. 현재 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뭔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날짜를 일단 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청와대나 여당 입장이 불변이라면 어차피 이제 물 건너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여당이 밀어붙인다. 야당 쪽에서는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이 헌법 전문이나 그다음에 각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선언적이고 이 지방선거를 좀 의식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마항쟁, 5.18, 그다음에 60항쟁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권, 그다음에 호남권, 수도권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또 노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한다든지 등등을 보면 일단은 좀 이 선거를 의식했다라는 뭐 야당의 해석이 충분히 좀 공감이 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본인이 일단 기원을 좀 강행을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다. 예. 아마 그런 어떤 프레임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 좀 강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쭙고 싶고 또 머리를 맞대야 사실은 뭐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제 시간이 맞습니다. 많지 않은데 어떤 예.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돌파구 찾기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분을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예.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본인만 약속한 게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 후보들 모두 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늘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처럼 정치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이 있겠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계속 국회에 개헌안 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논의도 안 하고 논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면서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개헌까지도 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공약도 했고 또 다른 정당들도 이미 공약한 내용이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물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면 사실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이렇게 대통령이 뭔가 개헌에 대해서 뭔가를 던져놓으면 국회가 어쨌든 논의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국민적 여망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국회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국회가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던져놓고 만약에 통과 안 되더라도 제가 예. 볼 때 누가 더 비난을 받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더 큰 비난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현재 국민들이 많이 환영하고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권의 문제도 물론 가진 사람들이나 기득권 층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세금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이 번 사람은 조금 돈을 내고 뭐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그것 좀 나눠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 두 번째는 던져놓고 일단 국회가 일정 부분 개헌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을 내도록 하는 어떤 그 압박의 수단 이런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예.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크게 뭐 손해 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개헌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도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 명 이야기를 듣고 계속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그러니까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도 결코 아닙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닙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 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청와대 극단이 펼치는 개헌 수호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개헌하는 취지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연속해서 쓰레기로 해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대통령제의 국정농단과 권력 남용의 교훈을 도대체 얻었는지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의 거만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 이거 하나만 여쭙고 네.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야 모두 저렇게 뭐 독설에 비슷한 얘기를 내뱉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시기 문제는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내용 중에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도 있고 총리 선출 뭐 추천 이런 문제도 있고 정말 하나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실마리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내일 아마 발표되는 이제 권력 구조의 문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번 개헌안의 하이라이트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그럼 총리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권력 구조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기본권 부분은 사실 이게 기본권이라는 게 세세하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게 광범위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지금 이번에 개헌의 정신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좀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 관련해 좀 저는 국회가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총리 문제만 관련해서도 지금 총리를 국회에서 뽑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국회에 추천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국민들 앞에 일단 공개를 하고 어떤 장단점을 한다라면 저는 이 어떤 이 권력 구조의 문제만큼은 만약 이번에라도 뭔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정말 하나하나가요. 이 헌법은요. 하나하나가 정말 1년을 논의해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시 하나 작구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문제라도 일단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답답한 심정에 제가 여쭤봤고요. 지방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잇따라 이제 지방선거 후보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당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이제 각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진 의원들이 내일 만난다고 하죠.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험지 차출론이랄지 홍 대표가 감독이 아닌 선수로 직접 나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망적으로 지금 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계속 인재 영입을 하려고 홍정욱 뭐 헤럴드 회장,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리고 오세훈 변호사까지 전 서울시장이죠. 접촉을 했는데 다 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왜 고사를 하겠습니까? 그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분들이 나와서 과연 그러면 서울시장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어느 박빙 정도의 대결 구도가 된다고 하면 나왔겠죠. 그러나 저분들이 이렇게 고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미지나 모습이나 지지율 자체를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영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마다 지금 다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당에서는 그럼 누가 나갈 거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당신이 나가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가셔서 그럼 뛰세요. 왜냐하면 또 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논란은 많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뭐 좋은 쪽으로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였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서 이번에 만약에 또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독배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분 이제 김문수 전 지사께서 6월 선거에 선당 후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혹시나 이분이 또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험지 차출론이 나오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음에 험지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또 경고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이 일부 서울을 지원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현역 이제 단체장들을 뭐 재공천한다든지 또 뭐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초점이 이제 서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출마 의사를 조금씩 비추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선을 긋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김병준 전 부총리라든지 등등 해서 아마 홍 대표가 좀 더 이 어떤 범위를 좀 넓혀서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다라면 저는 뭐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아직까지 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당에서 지금 뭐 또 당에서 그럼 홍 대표가 나가라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홍 대표를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예. 것 같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다들 책임 있게 본인들도 안 나서면서 홍 대표한테 나가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예.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홍 대표가 일단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범위를 좀 넓게 해서 또 인재를 영입한다라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홍 대표가요. 저기 음해와 관련해서 자기를 음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면서 틈만 나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 네. 뭐 특정 그래서 반홍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당권 경쟁이다.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직도 대표 임기가 좀 사실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총선에 그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게 대표 사실은 그런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여러 가지 포석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개파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 아니 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조기 전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선전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영남 지역 플러스 알파 정도 해서 한 6개 지역을 한다고 한다면 홍 대표가 뭐 총선까지도 사실은 여전히 리더십을 유지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사실 홍 대표가 흔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 대표가 지금 당내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친홍이라고 한다고 해봤자 예. 이 의원들이 몇 명 안 계세요. 그리고 또 당내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은 좀 친김 세력들이 기존에 좀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있었던 분들. 바른정당에 왔던 예, 분들도 예, 있고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책임론들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자유한국당도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 당내 권력 구도상. 예. 물론 뭐 일단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패배를 한다면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선전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 홍 대표의 나름대로 어떤 그런 또 리더십이 또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자,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서울시장 후보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천 누를 가지고 저기 우상호 의원하고요, 박영선 네. 의원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예. 왜 그러냐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사실은 지지율에 있어서는 항상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같은 지지율이 이제 답보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천 누를 가지고 만약에 당원 반 50% 왜냐하면 일반 당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조직위원장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인들 50%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박원순 시장한테 유리하죠. 현 시장한테. 왜냐하면 인지도 면이나 아니면 지지율 면에서 지금 현재 뭐 답보 상태에 있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넘어서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등 3명이 나가서 일단 해보고 예. 거기서 1, 2등이 다시 결선해서 한번 해보자 예.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봐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에서는 지지율 면에서 박원순 시장을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박원순 시장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예. 마지막까지 흥행을 위해서 예.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자 예. 이런 건데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흥행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과열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보들을 흠집내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돼서 예. 결국 본선 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2, 3위 후보가 단일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예. 있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예. 그랬고 제가 볼 때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끝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정봉주 전 의원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이 나를 버려도 나는 민주당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의 표현은 결국 자기가 일정 부분 끌어와서 그걸 뭐 단일화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본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 룰을 계속 가자는 것이고 이제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의 불리한 상황에서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결선 투표제다라고 예. 생각해서 결선 투표제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후보 등록 끝나고 면접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룰을 정할 거냐가 예.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투표용지에 민주당과 자기 이름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 했는데 맞습니다. 어떤 시도 그런데 완주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 아니겠어요?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설득할 거로 보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선당 우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하더라도 민주당과
단일화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계속 나간다고 해서 완주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뭐 다른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책임은 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뭐 복당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예.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 멀리 보면 예.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본인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멀리 보는 그런 관점에 접근할 것이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걸 포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밤 유난히 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죠. 방금 나온 얘기는 일단 변호인만 그 법정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왜 불출석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실 불도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정치 보복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그런데 본인이 안 나가겠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정말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 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일단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속 단계에서 뭐 다툼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미 저쪽에서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구속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 재판 단계에 가서 본인이 다툼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207페이지다라는 구속영장 내용 중에서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10만 달러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던가 그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나머지 혐의에 전체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작됐다, 거짓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속 단계에서 다퉈봤자 이거는 뭐 본인이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일단 이게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거의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판사도 그런 부분들 좀 적극 고려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본인의 운명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마음속으로 좀 다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 MB 측에서는 영장 발부가 될 경우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일 아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구인장은 발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이제 영장 실질심사 하면 검찰 내에 이제 특정 장소에 맞습니다. 일단 유치를 했다가 바로 집행을 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101호에 유치를 했다가 집행을 했죠. 근데 지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영장 실질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택에서 대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3일 날 아마 새벽쯤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면 일단 아마 거기서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아마 본인의 입장들을 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아마 본인 입장을 설명했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부인 김인옥 여사 얘기 특히 관련된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경청동지할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다 보니까 과연 그게 뭔가 했더니 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 3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여사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진술들을 보면 또 정두원 의원이 직접 써준 그 뭐랄까요 약속한 무슨 서류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돈 2,800만 원을 주면서 이걸 보도하지 않도록 무마했다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김인옥 여사가 그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 또는 백을 받았다고 돈 받았다고 하는 이견이 있으니까요. 3만 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뭐 준 사람은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천만 원 정도의 백을 받은 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또 백 하나에다가 1억 원을 든 돈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선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조선 업계로부터 돈 5억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스 회사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로 돈이 사용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그 내용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내사 상태지만 일정 부분 이제 김인옥 여사의 여러 사건들, 특히 이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검찰의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네. 물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비공개로 뭐 검찰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희 여사를 만나서 예. 진술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있고 진술들이 있는데 MB 측에서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대상자를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아마 김민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혐의 사실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면 예. 김민욱 여사도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그 만약에 부분은- 지금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예. 자 글쎄요. 어떻게 그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예를 들면 검찰이 그러면 김민옥 여사를 구속하거나 아니면 뭐 재판에 넘기거나 예. 기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요. 그건 뭐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김민옥 여사가 받은 돈이 그러면 단순히 개인이 받은 거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연결고리 역할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된다고 하면 이 범죄 행위도 결국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를 뭐 구속한다거나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받은 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함께 포함해서 하거나 아니면 관련성을 가지고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 안에 포함시켜서 예.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쯤 아니면 다음 날 새벽쯤 그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명이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지 글쎄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의원님 그 네.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에요. 그 위수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많이 정말 들었던 내용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죠. 과거에 얻었던 내용 중에 나왔던 그런 위수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국방부에서 이 위수령에 근거해서 병력 출동을 검토했다. 지난번에 그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담당 사령관은 그분이 사실 아니다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관련 문건이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 이철우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네. 파장을 가져올 만한 내용인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그 문건 작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 문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위수령을 발동하겠다, 뭐 하자, 뭐 이런 내용보다는 그렇죠. 과연 이제 위수령이라는 것들이 발동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충돌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문서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군 당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까지 행진을 한다든지 시위대가 한다든지 한다면 군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상황들, 만약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실제로 뭐 위수령을 발동을 해서 군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보다는 예. 아마 이제 밑에서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차원에서 예. 한 문서를 일단 보여집니다. 최소한 검토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 단계고 왜냐하면 예. 위수령이라는 게 사실 이제 발동했을 경우에 바로 또 국회에서 어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지 이게 이제 지금 뭐 인권센터 주장하듯이 이게 위수령을 정말 발동하려고 했다. 실제 군을 움직이려고 했다. 이런 차원을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조금 미약해 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한민구 전 국방장을 주장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검토 내용은 이철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 과정 또 그 답변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혹시나 또 확인했는데 이게 뭐 계엄령까지 고려해서 만약 그런 이제 주장을 군 인권센터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라도 제가 볼 때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게 왜 작성이 됐고 이게 정말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검토 차원에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인권센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소요에 대해서 뭐 군인이 직접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아니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그냥 조사 않고 넘어가면 또다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